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텔 제쳐버린 한 스타트업 대반전 근황. 2. 한국 이상행동 1초 긴장. 3. 한국이 만들면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엔비디아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 중 가장 핫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고 수요가 부족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는 2027년까지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며 약 3천억 달러, 384조 1200억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T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오는 2027년까지 AI 서버 시장 점유율을 75%까지 늘려 관련 부문 매출을 3천억 달러까지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전망치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1편에서는 이처럼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런 엔비디아를 좌지우지해온 TSMC의 독점적 지위를 한국의 삼성전자가 무너뜨릴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한국에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릴 삼성이라는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퀄컴을 제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토종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의 반란이 거셉니다. 최근 한국에는 엔비디아를 제칠 만한 기술을 장착한 한국형 팹리스 스타트업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작지만 기술력에 있어 우위를 점하며 미국의 자랑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압도적 1위였지만 설계가 핵심인 팹리스 분야에서는 힘을 못 썼습니다. 팹리스만 놓고 보면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 수준에 그칩니다. 반도체 강국이란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사피온 등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팹리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잠못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반도체 설계 특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알챗봇 챗 GPT 등장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 중 하나가 미국 팹리스 엔비디아인데요.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의 엔비디아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 A100, 1만여 개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GPU가 일종의 AI 전용 반도체 역할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GPU는 AI 연산이 아닌 고사양 그래픽 처리를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AI 연산에 활용할 경우 비용, 전력 소모 등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GPU 대비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AI에 특화된 AI 반도체가 별도 개발되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AI 반도체의 주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전력 효율성이 높습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많다 보니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런데 AI 반도체는 이를 최적화해 에너지 효율을 기존 범용 반도체 대비 1000배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AI 반도체 시장 성장세를 높게 치는 것인데요. IT 산업 전반에 AI가 적용되면서 반도체 산업도 AI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통 팹리스인 퀄컴과 엔비디아는 물론 구글과 아마존, 애플, 테슬라 등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설 정도가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토종 AI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리벨리온의 기술력은 동종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종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은 얼마 전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성능 경연대회에서 미국 엔비디아 퀄컴 같은 절대 강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AI 반도체 성능 테스트 대회인 MLPerf에서 한국 토종기업 리벨리온의 AI 반도체 아톰이 퀄컴 엔비디아의 동급 반도체보다 1.4에서 3배가량 앞선 성적을 받자
세계는 한국의 작은 기업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리벨리오는 챗 GPT와 같은 언어 모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비전 모델, 두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주목받았습니다. 리벨리오는 KT 싱가포르 국부펀드 카카오벤처스 등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초기 투자를 받아 주목받은 스타트업으로 단숨에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ML퍼프라면 반도체 성능 평가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회인데요. 이런 대회에서 한국 기업들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제친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인텔과 AMD, 엔비디아 등이 수십 년간 장악하고 있는 시장으로 한국 기업들은 진입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스타트업들은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냈습니다. 리벨리온 같은 스타트업들은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시장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좌지우지하다시피 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나중앙 처리 장치, CPU 같은 범용 반도체와 달리 AI 반도체는 AI와 관련된 연산에 특화돼 있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설계의 불모지로 꼽히는 한국에서 이 분야에 꾸준히 도전해온 스타트업과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야말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왕국의 성장을 지켜보던 빅테크들은 하나둘 반 엔비디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적 위치를 깰 AI 반도체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인데요. 그중 신경망 처리 장치, NPU는 반 엔비디아 전선이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대항마입니다. 그리고 신경망 처리 장치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이 바로 퓨리오사 AI입니다. 퓨리오사 AI는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전투용 트럭을 몰고 황무지를 질주하는 주인공 퓨리오사처럼 대기업들도 헤매던 초기 AI 반도체 시장에 2017년부터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퓨리오사 AI를 설립한 백준호 대표는 전기차를 앞세운 테슬라가 가솔린차 중심의 자동차 시장에서 변화를 이끌었듯 신경망처리 장치 반도체는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가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나아가 AI 반도체 시장은 기존 반도체 배터리 등 어떤 기간 산업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이 이 시장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주도권을 잡는 것은 수출 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자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는 팹리스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프리 IPO에서 1조 8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스타트업 파두 FADU입니다. 최근 어려운 자본시장 환경, 특히 스타트업 펀딩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설계하는 국내 팹리스 기업 중 유일하게 파두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처럼 엄청난 지분 투자를 받은 것은 이 기업이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명확한 사업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파두의 SSD 컨트롤러 성능은 창업 초창기에 이미 업계의 인정을 받으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6년 인텔이 파두의 시제품을 자체 연구소에서 검증한 결과 인텔 동급 제품보다 2에서 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파두는 주력 제품인 데이터 센터용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컨트롤러와 이를 탑재한 SSD 제품군을 개발해 미국의 데이터 센터와 주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고객을 다수 확보했는데요. 무엇보다 파두의 주력 제품은 고성능 저전력의 기업용 SSD 컨트롤러입니다. SSD 컨트롤러는 SSD 모듈을 통솔하는 두뇌 격인 시스템 반도체를 지칭합니다. SSD 컨트롤러는 내구성과 안정성이 약하고 속도가 느린 낸드 플래시의 오류를 방어하고 수명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파두는 SSD 컨트롤러에 이어 전력 반도체와 통신 반도체, 연산 반도체와 메모리 스토리지 각각을 포함하는 전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7에서 2030년에는 인공지능, AI, CXL 등 다양한 분야에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용 SSD 컨트롤러 솔루션 제품은 이미 상용화 완료 단계를 거쳐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입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내 최초의 팹리스 유니콘 파두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데 상장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내년부터 양산을 위한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 스타트업인 파두가 IPO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지 조 단위 대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파두와 같은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움츠러들었던 한국 반도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중요한 신호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이외에도 이처럼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을 수 있는 한국 토종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무섭다는 것 자체가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도 믿지 못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지금부터 5년 안에 합동화력함 즉 아스널쉽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배 한 척 전부가 미사일과 발사체계로 꽉 차 있는 합동화력함은 그 미국조차도 만들려다 끝내 포기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발상인데요.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같이 한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꿈으로 취급하던 합동화력함을 한국은 심지어 단 5년 만에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국방비로 1,000조를 쓴다는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어떻게 해낸 것인지 지난 11일 한국 해군은 최소 80발 이상의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합동화력함을 3척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해군은 개념 설계 사업자로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고 올해 안에 설계도를 받아볼 예정인데요. 그 뒤 세부적인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내년 국방중기계획에 합동화력함 사업을 올려 길어도 5년 내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발맞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36년까지 합동화력함 전용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대부분의 함정이 방어 능력에만 치중되어 있다면서 유사시에는 미사일 방공을 하기 이전에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공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호위함, 구축함, 이지스함 등 한국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함정은 어느 정도의 BMD, 즉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췄는지가 성능의 척도였습니다. 물론 이들 함정이 공격용으로 쓸 수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공격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택된 아이디어가 합동화력함으로 극단적일 정도로 공격 능력에 치중되어 있는 영어 이름 그대로 화약고 같은 무기입니다. 아스널쉽에 대한 개념은 1990년대 중반 미 해군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원양항의 능력을 갖춘 대형 선체에 수직 발사관을 대량으로 설치하고 최대한 많은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것인데요. 미사일 탑재량만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위용 무기조차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변의 다른 아군 함선에다 호위를 맡겨버리기까지 합니다. 과거 어뢰 탑재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상대 함정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부수고 다녔던 중뢰장 순양함의 운용 사상을 계승한다고도 볼 수 있죠. 미군이 이 프로젝트를 논의할 당시 이들은 수직 발사관만 무려 500셀 탑재하려고 했고 그를 위해 자체적인 탐지 능력까지 내다버렸습니다. 호위뿐만 아니라 탑재된 미사일의 사격 재원까지도 이지스함이나 조기 경보기의 연계 없이는 불가능해졌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인원을 최소화하고 모듈형 건조 방식을 채택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비용을 최소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침당할 시의 피해가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핵잠수함을 이용하면 아스널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동일한 작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었죠. 이 사업이 어그러지고 난 뒤 미국은 오히려 정반대로 소형 수상무인함을 대량으로 뽑아내 여기에다 각각 4발이 미사일을 싣는 치명적 분산 전략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한편 미 해군을 견제하는 데에 집착하는 중국도 아스널쉽을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미국에서 격침을 우려해 사업을 접었던 점을 반영해 반잠수형 아스널쉽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마치 초창기의 잠수함처럼 함교와 레이더,
수직 발사관 출구, 흡기관 정도만 물 밖으로 내놓고 나머지 선체 전부를 수면 아래로 숨기는 것입니다. 이러면 값비싼 스텔스 형상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도 레이더 피탄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격침의 우려를 크게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핵잠수함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에 개념 실증용 함선을 건조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결국 상위 호환인 핵잠수함에 밀려나 계획이 엎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중국은 물론 미국조차 넘지 못했던 아스널쉽의 단점을 극복한다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만든다면 그저 돈 낭비에 지나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이런 단점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의 운용 환경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된 미 해군의 아스널쉽과 한국 해군의 합동화력함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도입 의도상 전 세계 5대양을 다 돌아다니며 세계 각지 필요한 곳에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했던 미 해군의 아스널쉽과 달리 합동화력함은 한반도 근해의 특징인 종심이 짧다는 점이 여러 가지 단점들을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맡은 임무 자체가 다릅니다. 국방부 입장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합동화력함은 대지 목표를 제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군이 우려했던 것처럼 적 해군과의 전면전에서 아스널쉽이 출전했다가 격침당하는 경우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종심이 짧기 때문에 장거리 해상 탐지 능력과 대함 작전 역량이 부실한 북한이 아스널쉽을 격침시키기 전에 아군 합동화력함이 화력 투사를 해서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제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 직전부터 각 항구에서 대기하던 합동화력함들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것이며 그대로 전쟁 상황이 된다면 그와 동시에 합동화력함들은 북한의 지상 목표물들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전탄 발사할 것입니다. 그 미사일이 착탄하는 시점에서 북한군은 마비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살아남은 시설이 합동화력함을 향해서 반격을 한다고 해도 이미 그때는 적재한 미사일을 전부 소모한 껍데기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침할 가치가 없는 목표물이 되어 오히려 적 전력을 낭비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 해군이 굳이 합동화력함을 도입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미사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타격 전력을 중시하여 이미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도 찍어내고 있어서 이젠 슬슬 보관과 운용을 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격을 할 수 있는 지상의 대규모 고정시설은 적국의 특작부대 침투나 탄도탄 공격의 최우선 타겟이라 너무 취약하고 군용 부지를 지하 기지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대형 함선 건조와 비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 TEL 쪽이 생존성이 높지만 이동식 발사대는 일량에 20억 원 이상 하는 비싼 물건이고 차량당 한두 발밖에 못 싣습니다. 한국이 비축한 그 많은 미사일들을 개전 초기에 쏟아 부으려면 최소 수백 량이 필요하므로 인적 자원 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몇 척의 배에 몰아넣어서 안전 해역에 배치하는 편이 관리와 운용, 공역 관제가 쉬워지는 것이죠. 즉 군함이라고 쓰고 움직이는 해상 미사일 기지라 읽는 함선을 만들어 항구나 안전 해역에 배치하자는 얘기입니다. 주요 적성 국가인 북한을 보면 합동화력함이 진해 해군 기지에 그냥 정박해 있어도 대부분의 주요 타겟이 현무 -3위 사정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사거리만 따지면 아예 항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은 러시아와 중국 등 추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가상 적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몹쓸 이웃들과 가까이에 산다는 점이 가끔은 이런 장점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합동화력함은 전시에도 안전한 한반도 연안에 숨어 있을 것이며 이미 해군 기지나 연안 보호를 위해 잘 갖춰져 있는 해병대 전력과 지상 방공포대의 강력한 호위를 받을 것입니다. 격침당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AUKUS에 가입한 호주에게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기술을 허가해줬었는데요. 이때 한국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는 입장에서는 열이 뻗치는 일이죠. 한국은 이때 그냥 핵잠의 가능성을 포기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핵잠과 비슷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핵잠을 손에 넣으면 무용지물이 되는지라 망설이고 있던 합동화력함 계획을 진행시키기로 한 것이죠. 과정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한국 해군은 그동안 꿈의 영역에 있던 일들을 거의 다 현실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동급 최강의 호위함인 충남급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는 구축함 KDDX, 화력에 미친 괴물 이지스함 정조대왕급, 핵잠도 아닌데 VLS가 달려있고 자망시간도 세계 최장인 도산 안창호급 배치 2등이 전부 최근의 소식들이죠. 그 활용점정은 함재기형 KF-21위 등장 예고와 함께 중항모로 돌변한 CVX 프로젝트와 이번에 공식화된 합동화력함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해군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던 으리으리한 장비들이 다음 10년 뒤에는 실전 배치되어 바다를 누비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급격한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따져보자면 누가 뭐라 해도 전례 없는 상한가를 치고 있는 해외 수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의 수준을 인정하니 투자도 늘고 개발하는 기술자분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를 수밖에요. 얼마 전에는 캐나다가 60조의 예산을 들여 재래식 잠수함 최대 12척을 구매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유력한 후보로 대우조선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꼽히기도 했죠.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폴란드 방산 빅딜에 무려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오는데요. 이는 다시 한국 무기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며 선순환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주변국들은 당황스럽기 짝이 없을 텐데요. 심지어는 나름 세계에서 손에 꼽는 해군력 강국이라고 주름잡던 일본 해상자위대가 뒤늦게 한국식 잠수함 설계를 추종해서 재래식 잠수함에 VLS를 탑재하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아직 계획 단계일 시절에 일본에서 그렇게 비웃어댔던 게 VLS 탑재였는데도 말이죠. 당장의 전력은 출중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질적 하락으로 개선의 원동력을 잃은 해상자위대가 매섭게 발전하는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항공모함이 물에 뜨는 가까운 미래의 한국의 해군력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북아의 바다를 앞마당 삼아 누비고 다니는 한국 해군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다 결국 대한민국이 이런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함정 건조 분야의 상식을 박살내버린 건데요. 그 정제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텐데요. 최근 대한민국 연구진들이 플라스틱으로 경비함정을 설계하는데 성공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현실화시킬 소재 기술을 이미 진작부터 준비하기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놀라게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목표는 대양해군의 완성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넘어 외국의 영해나 공해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는 건데요. 전투기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히어로 무비에 등장하는 헬리캐리어 같은 공중모함이 개발되는 게 아닌 이상 한 국가가 자신들의 영토 밖으로 투사할 수 있는 최강의 화력은 해상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활한 대양해군을 구성하기 위해선 대공대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배수량만 최소 3,000에서 5,000톤이 넘는 함정들이 필요한데요. 쉽게 말해 힘세고 오래가는 대형 함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한민국은 1990년까지의 연안 초계 의주 전력에서 벗어나 대양해군의 기치를 걸고 함정들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국내 일부에서조차 연안 수호 임무에나 집중하지 무작정 큰 함정만 만들면서 해군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원해 작전은 자신들의 영역이니 한국은 주제에 맞게 그네 임무에나 충실하라는 둥 되지도 않는 망발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분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만 봐도 만재 배수량이 1,800톤에 달합니다. 단순히 배수량으로만 치환하면 만재 배수량 250톤의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을 무려 43대나 건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장을 조금 보태서 대한민국 연안에 빽빽하게 고속정을 채워 넣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방어만 생각한다면 이 편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해전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함정의 총합 배수량 톤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배수량이 더 무겁다는 얘기는 단순한 함정 크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 강력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단적인 예로 구축함의 탄생 목적을 보면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구축함은 어뢰정이나 고속정 같은 소형 함정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대형 순양함이나 전함을 지키는 일종의 호위함이었던 셈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구축함은 원양 작전의 최소 기준을 받으시 충족하는 3,000톤급이었고 심지어 1,000톤급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호위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잠 능력을 추가하게 되고 때에 따라 방공 임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순양함보다 배수량이 큰 10,000톤 이상의 구축함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정리하자면 소형 함정으로는 임무의 한계상 대형 함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란체스터 법칙의 제2법칙 리베르타의 법칙을 따른다면 작은 함정이 큰 함정을 상대하기 위해선 제곱 이상의 화력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전에서는 톤 총수, 다시 말해 배수량에 수반되는 성능의 차이가 절대적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최대한 해전을 단순화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작 대한민국 같은 첨단 해군을 보유한 선진국에서는 최대한 배수량은 줄이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도 그럴 게 대양 작전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최대한 많은 무장과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비슷한 크기일 경우 함정이 최대한 가벼운 게 유리한데요. 또한 가벼운 함정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 포탄과 미사일을 견딜 수 있는 방호력도 필요한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 함정들은 대부분 강철과 알루미늄 등으로 건조되고 있습니다. 대신 최대한 엔진을 키워서 함정의 힘을 올리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통칭 CFRP를 함정 건조에 적용하는 모의 설계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외신과 군사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선 기술은 물론 소재 기술까지 세계 최정상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CFRP 함정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그때야말로 세계 해상 전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CFRP를 함정에 적용한 게 대한민국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건 미국과 스웨덴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해군 특수부대 상륙용 고속정 마크 V의 CFRP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마크 V는 길이 25m의 배수량은 고작 60톤에 불과해서 기술 실증 이상의 함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길이 72.6m, 폭 10.6m에 만재 배수량 640톤인 비스비급 초계함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설계에 성공한 CFRP 함정도 총장 55.5m의 만재 배수량 443.4톤급 규모로 비스비급과 유사한데요. 비슷한 크기의 동급 경비함이 강철,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을 때의 평균 만재 배수량이 595.6톤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무려 25.6%나 중량 감축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연비는 무려 48%나 증가했고 최대 항속 거리는 198km나 넓어졌는데요. 심지어 함정의 무게 자체가 가벼워지면서 3배 이상의 포탄을 더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소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전투력이 수직 상승한 건데요. 더군다나 CFRP함은 소재를 쌓아 올리는 적층형 건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스텔스 소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비스비급 초계함의 가장 큰 특징도
바로 혁신적인 수준의 스텔스 성능인데요. 오죽하면 스텔스 성능이 하도 뛰어나서 영국 프랑스 해협을 통과할 때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레이더 반사체를 추가 장착할 정도였고, 그마저도 상선용 레이더에는 잘 잡히지 않아서 영국 항만청이 따로 경고 방송까지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쯤이면 당장 CFRP를 함정 건조에 투입하지 않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데요. 전투력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로 CFRP만 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CFRP가 상용화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CFRP로 만든 함정은 성능이 뛰어난 만큼 동급 배수량의 다른 함선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스웨덴도 당초 6척 건조를 계획했다가 5척에서 사업을 취소했고, 그것도 심지어 탑재 무장을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조차 대한민국이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대한민국이 민관 합작으로 5년의 연구 끝에 초고강도 탄소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게다가 국산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T1000급 탄소섬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T 뒤의 숫자가 높을수록 더 가볍고 강도가 높은 탄소섬유임을 의미하는데요. T1000급 이상의 탄소섬유를 만들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가 유일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석권한 건데요. T700급 탄소섬유가 철에 비해 약 10배의 강도인 반면 T1000급 탄소섬유가 14배 이상의 강도라는 걸 알고 보면 이게 얼마나 최첨단 기술인지 가늠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저렴하게 T1000급 탄소섬유를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함정 건조 기술이 적용된다면 방산시장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텐데요. 마침내 해상 전력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세계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한민국 함정이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